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연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한국이면 뭐 한국, 아니면 어디 미국이면 미국, 호주 시드니면 호주 시드니 이렇게 지역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질문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창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상영하는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본인 카메라 화면을 좀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화질을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동영상이 상영 중일 때는 본인의 카메라를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 행사는 녹화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준비한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봄을 기다리며 라는 소제목의 이번 간담회는 4.16 해외연대와 스프링 시민연대, 그리고 미시간 세사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공감, 이렇게 4개의 해외 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 첫 번째 순서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다 같이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간은 약 40초 정도고요. 모두 눈을 감고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바로 해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는 4개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6 해외연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전 세계 9개국 22개 도시에서 함께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사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분향소 설치와 추모제들이 있었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SNS로 소통하며 4.16 해외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각 지역 및 온라인 추모회, 전시회, 영화 연극 상영회, 친구원인 강연회, 김관홍 장수사님 추모회, 스프링 연대와 함께한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 등의 연대 활동 등을 이어왔습니다. 2022년 봄에는 지하철 광고가 무산된 후 신사동의 옥탑 광고를 한 달 동안 송출했습니다. 2020년 5월 25일부터 청와대 앞 세월호 가족분들의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온라인 피켓팅이 지난주 수요일에 359차를 맞았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4월에 온라인 추모제 및 각 지역 오프라인 추모제가 예정되어 있고 배민 감독님의 영화 리셋 상영 등을 지역에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주 시드니 세시동 김현정입니다.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는요, S, 세월, P, 피스, 링 연대를 뜻하는 단체명으로 2018년도부터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활동을 기축으로 하여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활동 등을 인권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는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주기를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각 단체에서는 지금 구주기 세월호를 많은 곳이 아직 미필 중인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스프링 한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벤치 건립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호주 세시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시드니 하버브리지 함께 걷기, 추모하면서 함께 걷기를 별도와 그 다음 별도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미시간 세사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시간 세사모의 송민영입니다. 미시간 세사모는 미시간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이고요. 저희는 2014년 5월부터 구성되어서 주로 거리 피켓팅, 한 달에 한 번씩 거리 피켓팅, 그다음에 이제 피켓팅의 주제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박근혜 퇴진 운동, 검찰 개혁 촉구 이런 것들을 해왔고 온라인 피켓팅도 해왔고 저희가 해왔던 것 중에 또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들은 연대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은 해마다 기억식도 하고 모금도 하고 온라인 간담회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시간 주에 각 도시별 시립 도서관에 세월호 관련 책자 비치 운동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번 구주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를 모아서 상영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민 감독님의 리셋도 저희가 목록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공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공감의 김낙경입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 공감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5월에 첫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새삼으로 시작을 했다가 저희도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유가족들의 아픔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든 해외에서 돕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좀 더 그런 방향을 위안부와 평화, 남북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서포트를 하면서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공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저희가 미국에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요 활동은 전에는 옵사이트, 그러니까 나가서 피켓팅도 많이 했고 박근혜 퇴진 운동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모금 활동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유가족 분들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타파 또 알다시피 언론이 그때 당시에 많이 세월호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았어서 언론도 후원하자 해서 뉴스타파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쯤에 땡스기빙이 있거든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저희 이쪽에 그 큰 파크에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장식해요. 거기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저희 2017년부터 세월호 트리하고 위안부 트리를 항상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온라인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솔직히 활동이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공모전을 해서 저희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특히 2세 아이들에게도 세월호를 알리고 싶어서 온라인 공모전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세월호를 주제로 아트나 뭐 이런 웹툰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저희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그거 덕분에 가족들도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올해 9주기라는 게 참 믿겨지지 않고 또 아무런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음에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공감도 사실 팬데믹 때문에 좀 그랬지만 앞으로 더 활동해서 유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공동 주최 단체들의 소개를 들어봤고요. 다음 순서로 우리가 보통 가협이라고 부르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그 가협의 활동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함께 보는 순서를 잠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협 활동 소개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바로 상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상영되는 동안에는 조작이 가능하시면 좀 비디오 본인의 카메라를 좀 잠깐 동안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훌륭한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가협에 계신 세월호 가족분들 중 먼저 윤희 어머님이신 김순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자세한 인사 말씀은 좀 이따가 나누는 걸로 하겠고요. 어머니 간담회 시간에 일단 다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현 어머님이신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동수 아버님이신 정성욱 진상부서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나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운전 중이라 지금 화면은 꺼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호성 어머님이신 정부자 추모부서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혹시 또 와주신 가족분들 혹시 계실까요? 이 자리에? 따로 안 계신 걸로 알겠고요.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4.16 연대의 김선우 사무처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순서로 김선우 처장님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참위 세월호 참사 조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10분 안에 최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작년 9월 10일자로 모든 활동과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내고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파트에서 밝히고자 했던 게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진실을 방해했는지, 크게 이 세 파트가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사회와 관련되어서 보고서를 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되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드릴 얘기는 좀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가족협의회와 함께 우리가 9주기, 10주기 앞두고 이후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몰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뭐 해양안전심판원 등에서 조사했던 사안입니다. 세월호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불법 전개축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보건성이 되게 약화되었다. 두 번째로 규정을 초과한 화물 적재, 화물을 과다하게 기준보다 적재했다. 세 번째로 고박 분량이 있었다. 그리고 선원들 재판에서 조타 미숙이 있었지만 세월호가 올라오고 정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2017년도 활동을 했죠.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앞서 경찰과 검찰이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세월호가 인양되고 좀 더 많이 조금 밝혀낸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배에 닫혀 있어야 되는 수밀물 그리고 맨홀 이제 이런 등이 개방 상태로 운행한 거, 또한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 항적과 관련된 조사도 했고, 핸드폰과 차량 내에 있던 블랙박스 복원 등을 했고, 이를 통해서 그 C데크에서의 화물 이동 시간, 또 행경사 각도 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 결국 열린함과 내인설이라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낸 채로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인설과 열린함의 차이는 이미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참위가 이후에 더 추가로 조사한 게 위 두 가지 위에 선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CCTV를 추가로 복원을 시켜냅니다. 그리고 횡경사의 원인을 재조사하고 보건성도 재추정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되었던
쾅쾅이라는 소리가 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자연에 있는 핀 안전기가 이제 과회전한 원인과 또 경납고라고 하면 배 선체의 이제 좌측편에 있는 거기에 대한 이제 선체 변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또한 이제 배가 처음에는 선수가 약간 기울기 시작하다가 선미 쪽으로 해서 완전히 배가 침수가 되고 침몰이 시작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또 외부 수중 충돌체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검경이 조사했던 거나 재판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타기장치 고장에 의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냐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내인설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어쨌든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딱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시점에 고장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세월호 선체 외부 변형, 손상의 원인이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외부 충격 외에 다른 이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침몰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사참위는 침몰 원인과 관련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구조 방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들 아마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는 세월호 참사를 몇 시에 정확하게 인지했고 과연 거기에 합당한 구조 지시를 내렸느냐라는 부분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 이게 발생을 하면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고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작동하고 출동하는 해경들은 당연히 구조본부를 작동해야 되는데 이런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경지휘부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제 인지하고 합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이 구조본부와 상황대책팀의 관계도 불명확했고 또한 지휘 주체도 불투명한 또 구조계획 자체가 부재했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표는 그 참사 당일날 어떻게 구조본부가 작동돼야 되는지에 대한 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현장 세력 간의 소통 부재는 얘기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지막에 이러한 선내 진입이나 태선 조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되었고, 그래서 현장 구조 세력들 또한 당연히 생존자 구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해야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 구조본부 간의 또 지휘 책임과 상호 책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래서 이제 결국은 304명을 이제 희생에 이르게 된 이제 국가의 무능이 드러났던 세월호 참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태선 조치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원들은 해경의 핀셋 구조에 의해서 9시 38분에 이미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동했던 현장에 있는 해경과 해경지휘부가 마땅히 퇴선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왜 국가는 그 뒤에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또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 이렇게 진실을 방해했던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당일에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청와대는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국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14일 5시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7시간을 확인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참사가 발생하고부터 정작 구조해야 되는 골든타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세월호가 완전히 이제 깔아앉고 있을 때에 과연 거기에 합당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했지만 결국 컨트롤 타워는 그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에 결국 국가가 했던 거는 참사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선장, 선원, 선사의 책임으로 부각하고 뭐 유병헌, 이제 구원파, 청해진 이런 쪽으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정부에 대한 전복 세력,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국정원, 기무사, 정보경찰,
모두가 종원이 되어서 유가족과 시민을 사찰합니다. 또한 이제 가족들과 또 외치는 진상규명 목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보수단체, 특히 뭐 일베 쪽, 또 뭐 정경련, 그리고 정말 고육제 전후에 뭐 이런 데를 동원해서 부당하게 가족들의 비방에 나섰다는 것도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이제 결국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방해하고 와해하기 위해서 국가가 총동원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조위를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부터 청와대는 전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나 진상규명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특조위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설립부터 방해했고, 또한 설립이 어쩔 수 없이 되었다면 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이제 조사를 막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결국은 국가가 침몰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했고, 결국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았고, 이후에 진상규명 목소리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모두 탄압했다라는 게 이번에 4.3위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기구가 조사한 결과를 4.3위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후에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결과가 우리는 이제 사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국가의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확인을 해준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합당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특히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들이 승객들에게 태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구조하려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국가 배상이 인정된다라는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기무사로 하여금 불법 사찰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2차 가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결국 2심에서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무사 재판 결과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조사 결과에서 특조위를 방해했던 국가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서실장부터 해서 수석들, 해양수산부 장차관들이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조위를 방해하기 위한 사전활동, 또 특조위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방해한 이런 모든 행위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경지휘부, 아까 현장에 출동했던 세력들은 그나마 이제 최소한의 이제 처벌을 받았지만 결국 제대로 구조 책임을 세우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합당한 지시를 내려야 했음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은,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해경청장부터 해서 해경 컨트롤타워는 결국은 전원무죄로 이제 1심, 2심까지 이제 선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이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시민들이 외치는 이유는 결국은 뭔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명확하게 세워줘야지 이후에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후 9주기 10주기를 앞둔 우리의 방향과 과제를 짧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앞서 이러한 이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게 첫 번째겠다. 그리고 쭉 공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못 밝힌 진상규명 과제가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가 정부 기구의 관련자들이 불법 사찰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지 않았고,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외압을 행사했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수사조차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밝혀야 되는 침몰 원인, 또 정확하게 303명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4.3위 권고 이행을 해야 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진상규명 착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이렇게 된 한계는 뭔지, 또 성과는 뭔지, 추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밝히고, 또한 국가의 잘못과 폭력에 대한 추사 조사가 실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기록물과 이제 열람 체계에 대해서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책임자, 특히 구조 책임자, 또 정부 책임자, 사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우리가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권리와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 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피해 지원 특별법, 또 세월호 참사로 알려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또한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이거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 또한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재난안전 관련된 법령 조례 개정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 추모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이거는 우리 그 호석이 어머님이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더 붙이실 것 같은데, 4.16 생명안전공원이나 안산 온마을 건강센터, 또 목포의 세월호 선체거치, 또 팽목 제주 서울에 있는 이제 세월호 기억공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더 이상 가슴 아픈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 추모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4.16 운동 확산과 안전사회 건설을 향한 연대 등을 함께 해나가자라고 9주기, 10주기 사업까지 제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간담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담회를 위해 미리 질문들을 취합하여 최대한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진행 방식은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9주기가 돌아오는데 현재 한국의 세월호 활동 상황,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근황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아, 네. 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주기인데요. 차참 이후 저희가 전국으로 간담회를 다녔고, 아까 현 처장님의 발제도 들으셨겠지만, 아직도 저희가 이 차참이 결과를 보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 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네,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들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9주기는 어쨌든 10주기를 향한 10주기가 중요하다. 10주기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끝나지 않고 더 추가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10주기이지 않을까 해서, 네, 9주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연대나 재단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족들도 이번에 총회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네, 거기에 같이 이제 시민들과 어떻게 힘을 칠까 하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윤희 어머님이신데요. 네, 윤희 어머님, 엄마입니다. 네, 윤희 어머님 저기 질문이 이제 유가족분들의 근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시죠. 윤희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네, 작년 네, 제가 사무처장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올해 다시 총회를 거쳐서 다시 사무처장 자리를 맡고 있고요. 그 자리에 맞춰서 또 연대하고 재단하고 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점이라고 유가족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나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규명이 안 된 거 크게 보면은, 정부의 무능력함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참위, 사실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다음에 특별수사단, 그다음에 특검 뒤에 숨으신 것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 면담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사실참사 특별조사위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 활동 결과를 지켜보자.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라는 식의 말을 이용해서 그 뒤에 숨으셨고, 또한, 국회가, 여기에 보답을 또 못한 부분이 있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국회가,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은 동수아버님, 우리 진상부서장님이신데요. 어떻게 우리 동수아버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차 안에 차량에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어제 팽목에 기억 순례길 하고, 지금 이제 목포에서 지금 안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참사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래서 연대와 함께 그 사실참사 특별조사에서 보고한 내용,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올해 말 3월 초쯤 해서, 아니 3월 초쯤 해서 그거 관련해서 요약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약본을 다시 토대로 해서 전국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사참위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협조가 이루어졌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원은 사실상의 특별조사위원회 협조를, 뭐 100%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 협조는 했고요. 나머지 80%는 전혀 협조를 안 했고,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한글 세월호와 한문 세월호를 검색했을 때 69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받은 것은 고작 2,000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사실참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참사 특별조사위가 조사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정원이 과연 세월호 참사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국정원 관련해서 연대와 함께 국정원에 있는 세월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했다고 알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그리고 2021년 문정부 당시 이루어진 세월호 특검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특별수사에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단장이 백서를 심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하였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백서를 쓰는 심정이 아닌 거짓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그 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조사를 했지만은 결국엔 다 무혐의 처분을 한 결과가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별수사단에서는 특별수사단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여론을 생각해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싸움은 그러니까 정부의 싸움에서 윤석열이 승리를 하면서 세월호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런 형국을 맞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이기는 바람에 이번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묻히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그것을 다 무혐의 처분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들어냈죠. 또한 특검도 마찬가지로 43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요청을 했고 국회가 받아들였고 특검이 실시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다면은 기부와 관련해서 아마 특검 수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관련해서 정부나 이런 사람을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주 동안을 오히려 반대로 사실참사 특별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조사관을 조사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행했고요. 또한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 다 대면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특검이 과연 성실히 조사를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상규명은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윤 정부 하에서의 진상규명 투쟁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도 없다 보니까 아까 저희 사무처장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나왔던 조사 기록과 그다음에 저희 가이드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목록화, 분류화해서 조사한 것과 조사하지 않은 것,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할지를 분류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진상규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를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을 하고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질문들이 아무래도 진상규명에 관한 또 질문들이다 보니까 동수아버님이신 정성욱 진상부소장님께서 많이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근래에 들어 국내 세월호 활동가들이 느끼시는 가장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네, 상현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월호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대부분 시민 이미 기존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이 진상규명 활동에도 뛰어들어서 같이 하시고 있는 분들인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국정원이 또 막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그 북한을 끌어다가 이제 막 엉뚱한 사람들 막 체포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저희 활동가한테까지 있어서 되게 조심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 가장 마음속에는 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지역에서도 그 부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활동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처음에 가졌던 이 세월호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이 보이시면서 활동을 하려는 의지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은 대외협력부서장이신 최순하 창현이 어머님이신데요. 되게 창현이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곳은 창현이 방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까 당연히 근황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구직이 돌아오면서 바빠지고 있고요. 3월, 4월 되면 더 바빠지는데 제가 합창단 활동도 하고 있어서 합창단 또 공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구직이 가까우면서 지역에서 간담회 요청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이 준비하고 있고 가족들이 작년에 활동하던 이 임원분들이 다 그대로 하긴 하고 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건강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배려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해나갈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의 경과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의 경과. 네, 아까 김선우 처장님 발제에서도 해경 지휘부에 대한 해경 재판에 대한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었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경 지휘부들의 그 무능함도 처참해서 밝혔는데 여전히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네,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희 어머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저기 사무처장님 발제문에 그런 재판의 경과에 대한 부분이 잠깐 있었고요.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질문도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 윤희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진상규명 과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네. 여전히 밝혀야 될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 특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책임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국가의 책임을 저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잖아요. 민사에서. 그런데 그 인정은 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 책임을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져야 하는데 해경도 마찬가지, 해경 지휘부도 마찬가지고 기무사 지휘부도 기무사 재판에서 두 명이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조위 방해했던 사람들도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바로 다음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제 답변보다는 우리 진상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침묵 원인이 밝혀져야만이 정작 정확하게 책임자에 관한 처벌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법적인 한계, 재판의 한계를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즉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검찰,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형국도 진행되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은 책임자 처벌을 저희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침몰 원인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해 주신 분께서 아무래도 그 세월호와 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모두 정부의 부재로 인한 참사이니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 혹시 시민들이 세월호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연대하고 계시는 김선우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 일단 아직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대협 부서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대협 부서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보탤게요. 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이태원 참사 얘기 나오면서 이태원 참사 얘기가 현재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동적으로 세월호 참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많이 거론되는 건 사실이고 그 이태원 참사 현재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세월호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하시던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너무 그 어깨가 무거운 것 같은 게 느껴지고 하시면서 그 이태원 참사를 보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시각은 약간 세월호 참사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워낙에 처음부터 무시하고 이거를 덮으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국민들은 좀 무력감, 무기력증 이런 거에 빠진 그런 것도 느껴지고 열심히 이 활동은 하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 참사도 어렵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참사를 가지고 이제 정쟁으로 이용하지 마라. 게다가 이제 뭐 권성동, 뭐 창원의 김민아 의원,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뭐 세월호까지 다시 소환해서 국민의 세금 또 뭐 지금까지 뭐 9번의 수사와 조사 그래도 결국은 뭐 없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것이 이제 2차 가해로까지 오히려 이제 혐오 모독이 더욱 또 확산되고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로 오히려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창현 어머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안전사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정비나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가를 돌아보는 계기는 좀 되었는데 지금 뭐 이태원 유가족들도 좀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도 하고 지금 시청 앞에 시민분향소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기억과 추모, 애도, 진상규명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당장의 어떤 특별법 제정이나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 당장에 생긴다기보다는 좀 계속 이 꾸준한 활동이 이어가야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오히려 메시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대랑 가입은 좀 던지고 있거든요. 결국 세월호 참사도 이태원 참사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모든 이제 이런 진상규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어질 질문도 지금 이 전에 질문과 답변해 주신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신 분께서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아이들을 잃고 또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년을 지켜보면서 벌써 20주년이네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래서 사회적 참사 당사자들 각각의 투쟁이 아닌 사회적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실제로 그 참사 8개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서 연대를 만들었거든요. 이 연대를 만든 까닭은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옹호 센터가 아마 올해 말쯤 내년쯤 세워질 예정이에요. 4.16 재단에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삼풍백화점, 인현동 화재 참사, 시랜드, 그다음에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트 이렇게 8개 재난 참사 유가족들 피해자들을 모아서 작년에 계속 얘기를 듣고 피해자들끼리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옹호 센터를 만들어 갈지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었고 2월 18일이 되고 지하철 20주기여서 거기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모여서 같이 연대도 하고 이렇게 주기가 찾아오면 같이 연대하기로 했고 이 재난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나 또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지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 활동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영역을 계속 넓혀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참사 피해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하고 이런 노력들은 4.16 재단을 국제적으로 하고 저희는 만나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어떻게 연대하고 앞으로 활동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즉 가협에 대한 질문이고요. 가협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고 좀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좀 질문이 좀 긴데요.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주민 의원이 독립재난조사기구 설치를 담아 2017년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올라왔지만 행정안전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척 상황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가협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 발의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김선우 사무처장이 이 발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요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보자. 거기 올려주신 대로 작년 2월이죠. 그래서 그 중대재난조사위원회라는 부분과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 제가 문서를 한 개 잠깐 공유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중대재난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공고라든가 공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소통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난 국회에서 이제 폐기된 법률이 이제 별도로 재난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작년 2월에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와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설적으로 중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봤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이렇게 이제 어쨌든 중장기적인 기구로 당장에 가기보다는 어쨌든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요거는 우리가 재난참사 직접 피해 당사자들과 연계해서 좀 이제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이제 사전의 예방 조치, 또 사전 작업이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 재난참사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뒤에 피해자들의 권리와 또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자고 저희들과 같이 지금 국회 그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쪽하고 또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이 현재 계속 논의하는 그 주요한 이제 사안 중에 하나로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죄송한데요, 사무처장님. 이 네. 질문의 내용 중에 이렇게 행정안전위에 어쨌든 이 대표 발의가 여전히 계류 중이다라는 기사를 접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해주신 건데, 네. 진척 상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뭐 네, 아직은 진척 사항은 없는 그 사항이고, 아까 제가 발제도에서도 약간 얘기했지만 세월호 관련된 입법이 지금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국민의힘 쪽과 같이 이제 협의하는 이 과정에서도 자꾸 주요한 사안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질문자분께서 이제 기사를 접하시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는 1월 30일자 기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분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고 포기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무사가 불법 사찰했다는 것도 인정했고, 그게 2차 피해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도 국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고를 했다 하면 자기가 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근데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국가가 인정한 거죠.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생명안전공원의 진척 상황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네, 호성 엄마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정부 때도 좀 희지부지 했었거든요. 문정부 때 좀 빨리 좀 진행을 했더라면 이 사안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는 안산시도 똑같습니다. 안산시도 이제 국팀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가족과 하고 접촉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정대로 그 절차를 밟는다면 5월 달쯤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에요. 안산시가 한 2주 정도 전에 갑자기 와가지고 긴급 생명안전공원 긴급 설명회를 가진 후에
지금 500억이 넘어서 지금은 현재 기재부에 단가 적성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500억이 넘은 것 같아. 한 31억 정도가 예산이 추가되어서 기재부로 갔을 때 이게 다시 거기서 결제를 안 해주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해서요. 지금 가족협의회 추모부서하고 또 재단과 또 재단에 우리 초창기부터 자문 역할을 해주신 분들과 함께해서 지금은 그 시기를 빨리 해결하려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너무 시간이 좀 끌어서요. 가족들하고 안산시장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미팅할 때는 좀 긍정적이에요. 원래대로 진행했던 거 무리 없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수부 입장은 안산시로 넘어가야 있다.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고 또 기재부 아니보다 국조실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러고 또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최소 1년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1월 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상황을 저 느낌으로는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자기 때는 이것을 세월호 생명안전공원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시간 끌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또 싶기도 하고 조금 또 안산 또 시민분들도 생명안전공원이 너무 늦이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생명안전공원 홍보도 좀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되겠지 하고 조금 약간 무력감이 좀 빠져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역을 마을로 들어가서 이런 활동들과 주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생명안전공원 지적 상황도 그렇게 좀 원활하지가 않네요.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제 안부를 좀 잘 못 여쭸는데 우리 호성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 집중을 하고 있고 오늘은 안산시의 홍보들의 위원님들을 두 분을 또 만나서 생명안전공원 진행 과정에 보고도 하고 기재부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달라. 올해는 5월 달에 공사를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많이 살았던 세계동 비롯한 안산에 25개 동이 있거든요.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마을 행사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찾고 또 그분들과 미팅을 또 꾸준히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뭐 집에 오면 그냥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 있어서 또 자고 또 네, 아침에 또 나가고 반복적인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핏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호성 어머님 건강도 좀 챙겨 가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상현 어머님은 4.16 합창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4.16 합창단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합창단의 올해 계획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합창단 공연이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공연은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100번째 공연을 저희가 2017년 4월 말일 날 목포 신항에서 저녁에 밤에 했거든요. 네, 세월호가 3월 31일 날 목포 신항으로 와서 그거 세월호를 보러 한류 합창단 저희끼리 갔어요. 그래서 밤에 그 목포 신항 근처 공원에서 304개의 촛불을 켜놓고 밤하늘에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신항 공원 한쪽에서 공연을 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2019년도에
그 LA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뉴욕, 토론토까지 이렇게 4개 북미 지역을 방문해서 공연을 했는데 1박 13일 이 여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기적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네, 공연은 그렇고요. 올해 계획은 저희가 20년도에 그 첫 번째 음반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책을 내면서 CD도 같이 냈었는데 두 번째 음원 녹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는 11곡을 녹음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7, 8곡 정도 녹음을 해서 네, 9주기가 곧 돌아오는데 10주기를 준비하면 10주기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10주기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녹음을 해서 새로운 곡들 가지고 이제 많은 시민들 만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바쁘게 네,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좀 활동에 관한 질문인데요. 가족분들이 연극단, 우리 극단 이름이 노란 리본이죠. 그다음에 공방 이름은 혹시 뭐 엄마 공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공방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올해 계획 말씀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호성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우성님 마이크, 네. 마이크가 아직 안 네. 예. 저희들은 4.16 가족협의회는 봉사단이 공방, 네, 4.16 공방, 또 4.16 합창단, 4.16 또 연극, 또 뭐더라, 4.16 가족 나눔 봉사단, 그렇게 있는데요. 가족들이 연극은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눈물 나죠. 가족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서 무대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다닌다는 그것은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고요. 일단은 합창단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아주 전문가가 좀 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합창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시면서 들으시면 진짜 이건 완전히 전문가가 다 된 사항이고, 우리 쪽이 가족나눔 봉사단은 마을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또 가족들이 초창기부터 15년서부터 연탄 봉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지역에 가서 생명안전공원을 직접 대놓고 말을 못해서 4.16 가족나눔 봉사단과 결합해서 안산 지역에서 많이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또 희망목공방, 또 아버님들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또 제품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시민들을 만나러 전국을 조금 다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시민분들이 간담회로 통해서 우리 세월호를 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게 간담회만으로는 조금 듣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월호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간담회에 들었을 때 좀 익숙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 단위 평범한 시민분들은 만들기로 이렇게 통해서 또 합창으로 통해서 연극으로 통해서 직접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니까 우리도 사실은 더 편해진 그런 느낌이어서 저 생각에는 앞으로도 조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어가면서 진상규명 간담회도 하고 또 생명안전공원의 진행 사항도 전하면서 아마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질문이 네. 마음에 들으셨는지 안 보더라 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공방을 제가 잘 몰랐는데 상대적으로 합창단이랑 연극 노란 리본 극단은 잘 알고 있는데 공방은 어디 있나요? 공방은 4.16 가족협의회 대기실 바로 옆에 있어요. 공방은 초창기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동아리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공방에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은 처음에 가족들이 국회에
자리를 잡고 진상규명을 외쳤을 때 국회에서 우리가 천으로 리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바느질을 하기도 시작했고 또 수를 배워서 수를 놓기 아이들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고요. 또 청운동에 들어가서 노숙농성을 했을 때 또 거기에서 꾸준하게 지켜주시는 부모님들이 거기서 계속 24시간을 노숙농성 하셨던 분들이 시민들이 찾아오시며 함께 나눔하기 위해서 리본 나눔을 또 만들어서 직접 리본 나눔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15년도에 4.16 가족협의회 저 분향소가 있는 자리에서 컨테이너 공방을 만들어서 잠 못 자고 이 긴긴 밤을 아이 생각나서 그 시간을 바느질로 이렇게 보냈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오시는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리본도 또 만들고 지금 현재 나온 또 리본까지도 만들어서 근본줄 리본까지도 만들어서 간담회 전국을 또 간담회 갔을 때 또 나눔도 하고 지금까지 해온 게 저는 초창기에 또 안산 지역에 마을로 들어간 계기가 전혀 안산 지역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에 계시는 그 분들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우리도 피해자지만 제2의 피해자가 또 안산 시민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방 엄마들이 그 공예품을 가지고 안산 시민들 또 이웃을 만나게 처음 시작하는 그 문구를 아마 펴준 게 4.16 공방 엄마들이라고 있고요. 지금도 지역사회에 가서 꾸준한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세월호를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합창단 음원 또 새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은 아까 해주셔가지고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혹시 우리 그 노란 리본 우리 극단은 올해 뭐 좀 이게 뭐 바로 준비되고 있는 공연이 있나요? 해외도 공연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가끔 보면. 한리본국단은 장기자랑이란 다큐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공모해서 만든 다큐 영화고요. 그래서 28일 날 가족 시사회, 안산에서 가족 시사회를 먼저 시작으로 시사회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4월 달에 맞춰서 극장의 개봉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극단에서 아마 새로운 작품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똑같이 뭐 합창단이나 공방이나 마찬가지로 전국으로 진실 여행을 통한다든가 이런데 같이 함께해서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단체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우리가 흔히들 줄여서 가협 그렇게 부르죠. 네. 이제 정식 이름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고요. 그 다음에 4.16 연대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4.16 재단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의 차이점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저희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과 그리고 생존자 가족과 그리고 일반인도 속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고요. 그래서 진상규명과 활동을 하고 있는 4.16 가족협의회고 4.16 연대는 이따가 사무처장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16 재단은 또 저희 가족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이 우리가 출연금도 같이 내서 만들자. 그리고 시민들이 기억위원 만들고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래서 시민과 저희 가족들이 얼마씩 발기 금액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해수부의 국가의 지원과 후원 회원들의 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6 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청소년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피해자 지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기억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그리고 들을 하고 있고 아까 창현이 엄마가 얘기했듯이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를 전국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서 피해자 권리 옹호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재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대는 연대 사무처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16 연대는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세월호 참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우리가 함께 해주는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이게 진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목표로 내건 시민조직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4.16 연대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줄여서 4.16 연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함께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사회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유가족들의 곁에서 이제 든든한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 저희가 예상하기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들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지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질문들을 보면 중요한 질문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이제 다 같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길게 한번 펴시고 제가 좀 질문을 또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이렇게 프레시업 해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임성빈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체감되는 4.16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요? 그 분위기를 뒷받침해줄 사건이나 구체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비극과 12구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열망들이 느껴지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아니 말씀 안 하시나요? 다른 분이 글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침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에서 너무 불통이라고 할까요? 이 정부에서 세월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를 보고 있는 서로 유가족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표현하기도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현재는 세월호로 활동하시는 그 전도 그 전에도 이렇게 활동가였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 함께 해주신 또 분들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현재도 이태원 참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은 그 조직들을 하나하나씩 엄청나게 조금 압박을 좀 주고 있는 단계여서 이 세월호 참사는 구조기가 다 되어가서 이렇게 잊혀지고 있지만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인데도 이렇게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또 활동가들 그 자체에서도 조심을 하고 있는 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싶으나 자꾸 나서지 않는 현실에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보고 난 후에는 그 아픔이 잊혀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아들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파도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세월호의 참사에 유가족 엄마로서 열심히 싸우지 못해서 이런 현실이 또 일어났나. 그런데 이태원 참사를 보면 그때 우리의 겪은 초창기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팠습니다. 지금 이 현실의 대한민국은 다 슬픔에 빠져 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고 힘이 없는 국민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힘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호성 어머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지로 준비해드렸던 질문이 아니고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온 질문이라서요.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부모님들이나 우리 처장님도 여기 지금 채팅창 기준으로 좀 답변을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의 김기정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미 의회 폭동 사태의 진상규명 과정과 최종 보고서를 통한 명백한 불법 행위 등 적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 권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세월호 진상규명의 완결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요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참위가 이제 국가 독립조사 기구로서 활동을 종료하고 원래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와 행정기관, 국가기관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꿔야 되는 이제 제안, 그거를 이제 권고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권고가 나왔을 때는 그 행정기관들은 그 권고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얼마만큼 권고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못했다면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국회는 해당 상임위가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고사항을 점검하는 책임을 이제 맡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사참위도 대통령이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저거 있잖아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구조 체계나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여타의 권고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특히 이제 이게 권고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권고는 말 그대로 이제 제안이고 이제 권고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대개의 국가기관이 이런 재난 참사에서 어떤 이러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게 항상 이제 강제성이 없는 걸로 인해서 제대로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참위 결과도 사실은 이게 정부 기구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해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좀 이제 이런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하자고 좀 하는 이유도 좀 이제 국회가 명백하게 이행에 대한 감시 또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국회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거고 그러면 아마 시민들이 더욱더 감시하고 특히 우리 피해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들어보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약간 좀 시간을 요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 좀 질문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예민한 사항 그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인증샷 촬영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이어나가는 뒤풀이 시간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1시간 30분이 이제 훌쩍 넘었고요. 두 가지 질문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해외에 있는 저희 같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이들이 유가족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라는 뭐 그런 질문하고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두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라웨어에 계신 김영근님께서 유가족들께서는 해외에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나. 네. 우리 아까 호성 어머님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럼 누가 제가 그냥 지명할게요. 우리 윤희 어머님이 해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다 어차피 부모님들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으니까. 네네. 네. 뭐 저희야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면 감사한 일이 감사하죠. 네, 너무 멀리 계셔서 계속적으로 저희 한국에 와서 같이 싸워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자리에서 네,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끊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연대와 가협이 활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행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김민영님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태원 유가족들이 만나 이야기 나누는 사진을 보았는데 지금 현재 이태원 유가족분들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국가의 은폐와 조사 회피 등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들을 이태원 유가족분들도 똑같이 겪고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창현 어머님이 해주세요. 네, 이태원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빠르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까지 세월호 가족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요청하셔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안산으로 오시기도 해서 만나고 있고요. 49제 때 함께 했고 또 100일 스모레 때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저희는 노란색이 상징 색깔이라서 노란 복장을 하고 같은 이태원 가족들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현재 시청광장 분향소에서 분들이 저녁마다 7시에 촛불문화제를 하는데 여기에 4.16 연대 주관으로 또 함께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가족들이 가서 발언도 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싸움을 해가는 데서 세월호 유가족이 걸었던 길이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아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저희가 도와줄 것들은 도와주고 함께할 것들은 함께하고
어차피 같은 싸움이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구호는 같은 거여서 앞으로도 연대는 더 강화될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좀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질문들은 이제 뭐 외력설,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이렇게 가설들, 그다음에 수사에 관한 그런 또 구체적인 질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되는 질문들이라서 이제 공식 행사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나누실 분들은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걸로 하겠고요. 자, 먼저 좀 다음 순서로 이게 되게 중요한 순서거든요, 여러분. 다음 순서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 인증샷 촬영입니다. 혹시 이제 뭐 현재 상황이 좀 이제 카메라를 켜는 것이 괜찮으신 분들은 인증샷을 위해 지금 카메라를 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지금 바로 인증샷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따로 뭐 하나, 둘, 셋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촬영이 끝났으면 네. 세 번 찍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세 번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아니야? 아니요, 한 번 더. 두 네. 번 남았죠.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인증샷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은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도 함께 해주셨던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간담회 9번째 봄을 기다리며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고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우리 해외에서도 계속 힘을 들여야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녹화 버튼은 종료를 눌러주시고요.